다음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분야입니다. 첫 번째, 3080 플러스 주택공급대책 2021년 2월 4일 관련 세제 보완 내용입니다. 3080 주택공급대책이라는 것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에 해당하는 주택 부지 공급 대책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는 현재는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 하고, 재건축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재건축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대체주택 양도시의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대체주택이라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입니다. 현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내용인데 대상 사업은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여기는 재건축, 여기는 재개발입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여야 대체주택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여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에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요거는 2년 이내에 세대 전원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조건과 크게 상충되는 내용은 없지만,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의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 또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이 있는데, 여기에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의 주택에 포함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이라는 것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 또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합산 배제주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다는 전제로 추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상속 정려세 분야인데요. 재산취득자금의 정려추정 규정의 연대 납세 의무 적용 제외 및 정려재산 합산 배제의 내용입니다. 연대 납세 의무 적용 제외 하나하고 정려재산 합산 배제의 내용입니다. 현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대 납세 의무 적용 제외 내용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정려, 합병 정작 감자 현물 출자에 따른 이익의 정려는 연대 납세 의무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정려 추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산 배제 정려재산의 경우는 현행은 전환사채 전환이익, 주식 상장이익, 합병 상장이익의 정려, 명의신탁재산 정려 의제 등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정려 추정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산취득자금 정려 추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정려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추가를 해서 살펴보면 해당 정려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정려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으로부터 받은 정려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정려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려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만 합산 배제 정려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정려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과세 범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현행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정려 과세 대상 원칙은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되는데 대가와 시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 다만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가액으로 정려를 한 것으로 보고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개정안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소득세법상 여기는 법인세법상이죠.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거래로 보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 간 거래 시 정려세 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정려세 과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정려일이 법인이 배당을 한 날이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됩니다. 다음 정산 정려 재산가액의 정려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입니다. 초과 배당 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해놓고 시행령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로 규정을 하였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지 않고 법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초과 배당 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5월 1일에서 5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니까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도 포함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정려세 과세제도의 정려일과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격농지라는 것은 3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농촌공사나 영농법인 등에게 매도 및 5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 대차하는 경우 농촌공사에 경영이양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63세부터 8년간, 69세부터 2년간,
매년 월별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는 그 대상 농지가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 농지가 됩니다. 현행은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영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 지급 대상 농업인이 3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한 경우가 되고 감면 내용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첫 번째,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 등록을 허용을 한 내용입니다. 현행을 보면 신탁관계에서 수탁자, 여기서 수탁자라는 것은 신탁회사가 됩니다. 납세 의무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별 대표 사업자 등록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담보신탁이라는 것은 담보 목적으로 맡겨둔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맡고 있는 전체 담보신탁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탁재산별 사업자 등록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이유는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내용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전용의 규정입니다.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개인 목적 등으로 사용 소비 등 개인 전용입니다. 여기에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위탁자가 지위가 이전이 되었다면 소유권이 변경이 된 것이니까 이때는 재화가 공급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부동산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이 부동산 집합투자업자라는 것은 부동산 펀드를 말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주인은 투자자죠. 이 투자자들의 재산을 관리를 해주는 부동산 집합투자업자가 A에서 B로 바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를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 기준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는 대상은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인데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이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탁자로부터 수탁을 받은 신탁회사가 이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였다면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공급을 한 경우로서 이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탁재산 관련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 내용입니다. 현행은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그 대상이 매입처별 현계산서 합계표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가산세액은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를 가산하게 되어 있고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 기준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현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질 거래가액이 원칙이죠.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기존 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 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액 등이 되겠죠.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질 거래가액이 기존 시가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기준 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질 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는 것은 첫 번째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두 번째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건물가액도 토지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공급가액이 토지의 공급가액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단서 규정으로 신설을 하여 추가를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입니다. 내용을 보면 재화공급 특례에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아파트를 수용해서 정비사업조합의 소유로 하였다가 다시 조합원들에게 공급을 할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기존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에서 개정안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가로주택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새로 추가가 된 내용이죠. 개정 이유는 정비사업조합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